4.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은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컷 나일 참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컷 나일 참조.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에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컷 나일 참조. 따. 판단 순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4일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행위 역시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가 같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컷 나일. 헌재 2025년 1월 23일 2024 나일 참조.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지시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과 인정사실. 1.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 김용현,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한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에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시 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시 1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계의 선포, 위안 상정, 제안 설명, 토해, 사내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 시, 계엄 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수하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여 22시 1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 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다. 5.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2024년 12월 4일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4시 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4시 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1. 전쟁이나 내란, 경제 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존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 헌재 1994년 6월 30일 구형가 18,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참조. 이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서 기존 질서를 유지해 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참조.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 상황의 발생 여부. 1. 심사기준 및 쟁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참조.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전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헌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전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1.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2.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4.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개헌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업무 및 행정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헛날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헛날 참조.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 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 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평상시에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 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국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는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 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제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제의 요구에 따른 제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년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수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에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